제가 근무하는 영재학교에서는 하루에 30분씩 2번 페이퍼 프리, 종이조차 허락되지 않는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독서를 하고 학업 성취도를 늘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신체를 움직이면서 뛰어놀고 뭘 하면서 놀으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체능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출입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3년 동안 영재아이를 만나오면서 똑똑한 아이들 정말 많이 봤는데요. 부모님, 아버님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도 똑똑한 아이로 키울까? 중요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시애틀에 소재한 영재초등학교에서 13년 차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13년 동안 영재아이를 만나오면서 똑똑한 아이들 정말 많이 봤는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영재 하면 공부 잘하고 자기주도 학습할 줄 알고 숙제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사실 영재초등학교의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깜빡깜빡하고 숙제 기한 놓치는 친구들도 있고 책상 정리나 노트 정리 잘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이 아이들의 특징을 꼽자면요. 바로 호기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질문이 참 많은 아이들의 모습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혹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궁금증을 많이 표현해 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적 호기심이 영재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도 똑똑한 아이로 키울까 하는 점인데요. 중요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나온 아이들도 부모님이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냐에 따라서 불안감에 휩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고 그런 영재아이로 크느냐, 혹은 그런 재료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끊임없이 도전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거에 도달하느냐, 이 차이는 부모님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국 부모님들을 보면서 존경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고 돈도 많이 쓰시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시고 이런 열정이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죄책감 혹은 부모의 완벽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혹시 내가 내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혹은 우리 아이가 놓치면 안 되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인생은 긴 여정이고 또 하나의 방향성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시가 있더라고요. 한 구독자님께서 작가님에게 친구들에 비해서 자꾸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저에게 위로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부탁을 드렸더니 작가님께서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이 다양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앞에 깃발이 있는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구에는 인생의 방향이 앞인지 뒤인지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아이는 3학년까지는 5학년 수학을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뒤처지니?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정한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예체능 교육에 그래도 열성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집중력 좋아진다는 피아노, 체력 좋아진다는 체육 이런 것들 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접근할 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는 운동을 오래 했는지를 본다더라. 혹은 우리 아이가 체육을 오래 시켜야지만 미국 아이들과 견줄 만한 체력을 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성취가 학업에 맞춰져서 운동이나 예체능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게 예체능을 할 때는 자연스러운 몰입이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술 시간에는 우리가 라인 하나 딱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야, 모나리자 같아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미술을 할 때에는 끊임없이 수정하고 또 내가 내 미술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싶은지 메타인지를 발동하는 기회가 생기고요. 또 체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축구공만 쫄쫄쫄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는 아이도 알고 보면 경기의 흐름을 읽고 있고 또 저 친구는 나한테 패스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살펴보고 있고 이런 경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 예체능을 해오면서 아이가 상대의 표정을 읽고 또 나에게 집중하고 이런 몰입의 경험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체능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출입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아이의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운동장에서 땀만 삘삘 흘리면서 축구를 하고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주고받듯이 상대랑 상호작용했을 때 굉장히 동기가 샘솟는 아이야. 그렇다면 이걸 토론학습 같은 주고받는 대화나 학업의 형태로 이끌어주면 어떨까? 이런 몰입의 출입구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고요. 또 미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는 음악 들으면서 자기만의 것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야. 이런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다면 학업을 하실 때에도 토론형 학습이나 소규모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학습보다는 조금 조용한 환경에서 독서실처럼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걸 즐기는 아이라는 학습에서의 연관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업만이 몰입이 아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신다면 몰입의 순간들은 아이의 일상에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예체능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합 혹은 경기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점수를 매긴다든지 시합으로 승패를 가르는 활동들을 좀 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미국 영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누가 누구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걸 나누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이 전혀 없을 수만은 없다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축구를 이겼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지금 져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 이럴 때 나는 어떤 대처를 해야 자애로운 승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져서 굉장히 속상하지만 내 친구는 드디어 오늘 이겨서 너무 신나 있는 상태야. 이럴 때는 내가 조금 속상하더라도 친구를 축하해 줄 수 있는 미덕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아이들을 상처 줄 수 있는 것들을 막연히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육을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영재학교에서는 하루에 30분씩 2번 페이퍼 프리 아예 종이조차 허락되지 않는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독서 되게 좋은 건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독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영재초등학교 아이들 독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종이를 가지고 나와서 그림을 그리단든지 뭐 설계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책이나 종이를 가지고 쉬는 시간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아이들이 다 책을 읽고 옆에 친구가 뭐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설계도를 그리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퍼 풀이라는 시간은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학업 성취도를 늘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친구들이랑 놀고 신체를 움직이면서 뛰어놀고 또 본인이 심심해하면서 뭘 하면서 놀으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겨난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시간처럼이나 자유롭게 사색하는 시간 혹은 내가 조금 내성적이어서 친구들이랑 잘 놀진 못하더라도 친구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노는가를 관찰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심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페이퍼 프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축구를 하고 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비가 아주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날에는 나뭇가지 주저서 땅을 파고 막 지렁이를 찾는다든지 계곡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활동들로 점점 시선을 옮겨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심심해서 내가 평소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해보는 경험들이 아이가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보조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에 나가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관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아이가 너무 한 가지 활동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분기별로 이 친구들과 모여서 선생님이 같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너는 이런 활동을 요즘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뭐 하는지 한번 들어봐. 너도 요거 이 친구랑 같이 해볼래? 이런 식으로 살짝 넛지를 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면서 세심하게 살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웬만큼 크면 간과하게 되는 먹놀잠 초등학교 시기에도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친구들 다 먹으니까 군것질 좀 불량식품이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좀 타협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뇌에다가 주는 연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산만한 아이들, ADHD들을 새로 진단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을 먹는다든지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전에 아침 식사부터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와 탄수화물이나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슈거가 많은 식사를
출가를 했을 때와는 아이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거를 목격을 해요. 이제 슈거아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른들만 생각해도 탄수화물 많은 면 요리 이런 거 먹고 나면 조금 노근해지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막 에너지를 얻고 신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금방 이 혈당 스파이크가 내려가면서 노근해지고 집중하기 어렵고 자세부터가 이렇게 탁 뒤로 앉고 싶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슈거 함유량이 높은 그런 식사를 하고 오게 되면 학교에 등교해서 1교시 끝나갈 때쯤이면 아이가 낮잠 자고 싶고 멍 때리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발현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이 높고 탄수화물은 낮은 식사, 또 식이섬유가 잘 포함되어 있는 식사를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등 고학년만 돼도 지금 잠이 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아이한테 심어주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수면 줄이고 먹는 것도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어서 잠이 덜 오게 하고 이러면 갈 수 있는 대학의 이름이 바꿔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수면을 줄이는 것은 어떤 대가를 가지고 있는가? 몰입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놀잠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노는 아이들이 잘 몰입할 수 있고 또 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삶의 기초 체력이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팬데믹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부터 5, 6년 가량이 지났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드디어 팬데믹 베이비들이 2, 3학년을 지나는 시점이 왔다. 내년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집중력 저하,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고민해야 되는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팬데믹의 여파로 읽기와 수학 성취 평가에서 약 5에서 7점가량 점수가 하락했을 정도로 아이들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사로서 고민되는 지점은 이게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 역량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동안에는 입모양을 보기도 어렵고 상대의 표정을 읽기도 어렵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갈등 상황을 겪는다든지 또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선생님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자기조절 능력을 연습할 기회도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학업이나 또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몰입하는 경험을 하는 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우리 아이를 책상에 오래 앉혀서 조금씩 학업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기다릴 수 있고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일상에서 심어주면 좋을까라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교류의 경험이 적다는 거, 교류의 경험이 적다 보니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처했을 그럴 경험도 적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공백들을 채운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즉각적인 보상에 길들여지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 한번 보기 시작하면 영상이 끝나면 이어져서 다음 영상이 나온다든지 혹은 내용이 갈수록 짧아져서 요약만한 쇼츠로 형성이 돼서 아이들이 그런 거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그런 거에 의존이 되다 보면 길게 오래 꾸준히 노력해야지만 보상을 느낄 수 있는 학업 같은 거에는 흥미를 잃기가 쉽고 지루함을 견디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흥미롭게 읽는 연구 중에 팬데믹이 아이들의 식습관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식을 더 하게 되고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처럼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그런 화학 물질이 아이들의 뇌나 ADHD 같은 산만한 성향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오는가 이런 것도 이제 무시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루틴을 많이 이제 파괴를 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루틴적이지 않은 일상들이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경험에도 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몰입 스위치를 켜는 방법들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이건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아이를 이길 사람은 없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사실 어려서부터 나는 몇 살 때에는 어떤 유치원에 가야 돼. 우리 엄마가 그래야지 내가 좋은
초등학교에 가고 좋은 중학교에 가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입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 혹은 나는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길을 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민해 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말 잘 듣는 아이로 긴 시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대학교에 가고 전공을 바꾸고 이런 뼈저린 20대를 거치고 나서야 나는 이게 성향이 잘 안 맞는데? 이거는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은 아닌데? 라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몰입의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아이의 흥미가 제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의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고요. 모든 아이들이 4년제 전문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개발자라든지 순수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영역을 확장시켜서 공부를 해나가는 반면에 아직 우리 사회는 이공계열이면 의대, 문과면 이런 대학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해나갈 수 있는 직업군은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비교하지 않는 거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엄마가 조금 학대적으로 아이에게 옆집 순이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꽉꽉 채우면서 스케줄을 포화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거 잘 못해서 그러는구나. 우리 엄마는 요게 나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동기가 돼서 엄마 나 조금 영어 좀 배워보고 싶어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모님들이 정보력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몰입 스타일에 맞는 학원은 어딘가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요. 아이가 영어 학원 가기 싫다고 하는데 너는 스미스랑 배워야지 원어민적인 영어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시는 방향은 오히려 몰입 스위치를 끄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몰입 스위치는요. 저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켜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공부 잘하는 아이 이미지 딱 떠올리면 아이가 책상에서 엉덩이력 발휘하면서 긴 시간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산만하고 계속 이렇게 몸을 흔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으로 도구를 만진다든지 머리를 꼰다든지 보기에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수업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발달학적으로도 아이들이 큰 움직임, 대근육 움직임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성향의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좀 부산스럽다라고 해서 너는 학업 태도부터 고쳐야 돼. 그래야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이가 풀이 죽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몰입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전략들,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활동하기, 음악이나 소음을 완전히 배제해야지만 몰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이런 점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몰입하는 아이보다 중요한 건 인생은 장기전이니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는 아이, 또 10대에 몰입하는 아이건 20대 때 몰입하는 아이건 자기만의 속도로 몰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잃지 않는 것, 그걸 지켜주면 언젠가는 해낸다는 거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는 산만해, 낙인 찍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좀 마음에 짐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머리는 좋은데 산만한 것만 고치면 공부 진짜 잘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걸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받아들인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산만한 아이야, 나는 시끄러운 아이야,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계속 하다 보면 나아질 수 없다, 포기하고 가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아이와 가정에서 산만함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시각적 표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실 보면 유치할 만큼이나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줄을 쓰는 아주 간단한 일들도 차렷하고 줄서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샤인 이런 식으로 줄임말 표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 같은 경우에는 딱 차렷하고 스탠딩 하기, 스탠딩 스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H 같은 경우에는 손을 내 공간에 주기, 친구를 만지지 않는다는 표현인데요. hands to ourselve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 식으로 SHINE가 하나하나 해야 되는 일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림이 이렇게 같이 표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요소를 표현을 해주면서 아이가 말로만 스쳐 지나가는 주의를 놓치더라도 학교 곳곳에 있는 표지를 보면서 자기를 리마인드 시킬 수 있게 하는 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또 아이에게 반복되는 루틴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 표시를 많이 해주셔서 그게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아이에게 수학 문제집 풀어 이렇게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1번 알림장을 펴고 오늘 풀 페이지를 확인하기, 2번 표지를 열어서 그 페이지로 가기, 3번 내가 오늘 풀 문제 5개를 동그라미 표시하기,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리스트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 옆에 그림을 짧게나마 웹툰 스타일로 그려주시면 아이가 재미있어 하면서 또 그걸 시각적으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요소가 더해지니까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너무 큰 과제를 부탁하지 않기.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과제량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은 숙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 고학년에 가더라도 아이한테 30분 수학 문제 풀어오기 혹은 10쪽 풀어오기, 이런 과제는 절대 주어지지가 않고요. 아주 작은 청크, 예를 들어서 덧셈인데 자릿수에 맞춰서 올림을 연습하는 수학 문제를 2개 풀어오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양의 과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은 연습이니까요. 10장을 풀으라고 해서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하는 것보다는 2문제를 풀더라도 나는 올림 연습을 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해, 이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과제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은 아이가 작은 성취감을 맛보고 또 할 맛이 나는 그런 숙제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자식의 스마트폰과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와 나의 관계,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가득한데 꼭 미디어만 개입됐다라고 하면 싸울 일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미디어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SNS 활동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요, 요즘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지하철만 타더라도 화면에서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디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해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코치가 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미국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요즘 한국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금지 혹은 스마트폰 제한에 대한 법안들이 최근 1, 2년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실시가 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등교에서는 스마트폰을 꺼서 본인의 책가방에 소지를 해두고 또 이제 학교 마감하는 종이 울리면 그때 꺼낼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국가에서 완전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정책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는 조금 더 조절력을 발휘해서 내가 하고 싶어도 참고, 또 그 대신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즐기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가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6, 7살만 되어도 아이들과 우리는 왜 계속 스마트폰이 하고 싶은 걸까? 왜 미디어는 한 편 보면 2편 보고 싶은 걸까? 이런 대화를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 혹은 SNS, 알고리즘,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같은 플랫폼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테크 회사들에게는 돈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런 도파민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이 에피소드 하나 보고 싶은 거 엄마 충분히 이해해. 엄마도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보면 계속 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자기조절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보면서 너가 조절하지 못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인이건 아이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반 아이들도 알렉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 헤이 구글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알렉사가 이야기했다고 진리가 아니듯이 그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걸까? 출처를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또 그 출처는 과연 중립적인 매체인가?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는 기획하고 있는 사람의 그런 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디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거를 지도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미래에 준비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영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영재력의 핵심이다 라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빨리 풀려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죠. 그것처럼 요즘에는 사고할 수 있는 부분도 AI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글도 잘 써주고요. 어떤 콘텐츠가 잘 먹힐까 하면 기획까지 해주는 그런 친구가 혹은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수업을 해요. 큰 포스터에 아이들이 오늘 우리는 배우지 않는다, 질문만 한다 라는 시간으로 45분을 꽉 채웁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할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역사다, 전쟁이다. 이 전쟁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자 라는 시간으로 수업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골똘히 생각해요. 뭐 유명한 장군님은 누가 있었을까?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 이런 식으로 사실을 기반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이게 모든 관점을 담고 있는 기록일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과거 우리가 전쟁에서 배운 그런 경험들을 현대 사회에서는 잘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로 질문이 번져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를 잘 찾는 프롬프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어떤 질문을 가진 사람인가 조금 더 멈춰서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나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언제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집을 꾸밀 때 혹은 수업을 준비할 때 AI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우리 집 벽지와 커튼을 골라줘 이렇게 시작한 질문이 여기에 어떤 가구나 소품을 놓으면 좋을지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렇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주말에 30분만 AI에게 질문을 하고 쇼핑을 가야지 했는데 반나절이 지나가서 오늘은 쇼핑하기 늦겠다 이렇게 느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아이들을 확 끌어당길 만한 프리젠테이션이나 포스터만 준비하고 자야지 하다가 목이 잠길 정도로 밤을 꼴딱 새우고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가 워낙 훌륭한 답변을 주고 또 이런 추천도 막 하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거 연달아서 요것도 추천해줄까? 이런 질문들을 연달아서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끊고 맺어야지 내가 자기 조절력을 발휘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몰입만 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AI를 활용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그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거, 한계를 설정하는데 분명 딜레마를 부딪히게 될 텐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국 독자분들을 만나게 된 몰입이라는 아이의 세계, 이 책은요 사회정서 학습을 기반으로 몰입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몰입하면 학습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어떤 IQ를 가지고 어떤 학습 태도를 가지고 태어났느냐는 부모님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 아이의 재료를 바탕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는 부모님이 충분히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행복을 성취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양육을 해나가시면서 아이와의 관계를 잃지 않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한 양육자로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